보라색을 띠고 있고, 특히 이렇게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런 색깔은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아요. 이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것도 암세포가 자살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할 만한 천연 항암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우리 환자분들 블루베리는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이 블루베리가 등재가 되어 있죠. 블루베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중요한 항암 식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여름철에 이제 많이 이제 블루베리가 수확이 되죠.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 외에도 이와 유사한 복분자라든지 뽕나무에서 열리는 오디라든지 또 뭐 블랙베리, 아싸이베리, 뭐 여러 가지 베리 종류들은 다 마찬가지로 강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되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면역력이 막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베리 종류, 블루베리죠. 천연 면역력 부스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블루베리는 이게 보라색을 띠고 있고, 특히 이렇게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런 색깔은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아요. 그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그 어떤 과학 논문 잡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구에서 보자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것도 암세포가 자살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일어난 반응을 볼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관이나 군인들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암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이런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강력하게 무기를 쥐어주고 훈련을 시켜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하게 그런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그런 게 발생을 해요. 금방 봤던 것도 잊어버려요. 금방 어디 전화번호 하나를 누가 불러줬는데 전화 끊고 나면 까먹어 버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학용어로 이게 케모브레인이라고 그래요. 항암제 같은 거 쓰게 되면 우리 뇌에 산화물질이 몽땅 많이 만들어져요.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릿속이 꼭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케모브레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블루베리를 쓰게 되면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또 하거든요. 우리 뇌세포 주변의 신경들을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요. 케모브레인을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기억력을 지켜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블루베리를 어떻게 이제 먹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과 이게 섭취 방법이 있는데, 원래 블루베리는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먹는 그런 이제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자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죠. 우리가 세균 감염, 특히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그런 어떤 식자재하고 같이 묻어 들어온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호중구가 떨어져 있어서 감염이 잘 되죠.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져 있다 할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은 가능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호중구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때 호중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블루베리를 가능한 한 베이킹 소다나 식초 같은 거로서 해서 많이 좀 세척을 하고 씻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으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안하고, 또 이제 세균에 대해서 호중구가 떨어지니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냉동시킨 블루베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얼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균들을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블루베리를 익혀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급속 냉동을 시킬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해지고 껍질을 이렇게 뚫고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시킨 블루베리를 살짝 녹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섞어서 드시면 먹기도 좋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암하는 동안에 단백질 같은 게 섭취량이 부족해지잖아요. 항암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장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산균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단백질이나 유산균을 같이 공급해 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블루베리하고 그릭 요거트하고 섞어서 먹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암 환자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바깥에서 들어와야만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열해야 그거는 큰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음식상에서 채식을 먹느냐, 육식을 먹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아미노산하고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채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성 그 아미노산이 채식 속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근데 식물에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보통 뭐 트립토판이라든지 뭐 페닐알라닌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가지 동물성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몸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미노산 암 환자들한테서 필수 아미노산 이런 개념을 따지면 이제 이런 부분들, 동물성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육류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되게 이제 특히 이제 채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테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동물성 그 아미노산이 약간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충을 좀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채식을 완전 100% 우리 비건처럼 달걀도 먹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베지터리안이라는 용어를 쓰죠. 비건은 달걀도 먹지 않는 사람. 이게 아예 육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손도 안 대는 사람들이 비건이죠. 근데 이제 베지테리언이라는 것은 채식을 먹지만 달걀 정도는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서 달걀 정도는 먹는 것을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달걀 정도는 먹는, 또 아니면 유제품 정도를 조금씩. 근데 유제품은 사실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은 우유라든 유제품을 먹어서 아주 소화력도 괜찮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먹는 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생선류를 조금 섭취하도록 해요. 생선 속에부터는 이제 그런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매 끼니 먹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의 생선을 보충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동물성 아미노산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는데, 우리 암 환자들이 문제되는 것은 특히 그렇게 말한 호르몬을 만드는 신경 호르몬이나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의 문제인데, 이런 달걀이나 생선류를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채소 과일 섭취,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혀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먹을 때 있어서 생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식을 먹을 때는 이제 되게 수용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떤 그 파괴되지 않고 들어오기가 좋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익혀서 먹는 거는 지용성 성분들을 먹기 위해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생식이다, 무조건 화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항산화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게 많아. 그렇다면 내 몸에 어떤 지용성 성분들이, 지용성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난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익혀서 먹는 것, 특히 우리가 익혀서 먹어갖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것들이 뭐예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비타민 A거든요. A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생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몸 안에 흡수율이 좋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익혀서 먹고, 우리 토마토 익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도 비타민 C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용성 이런 비타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나 그냥 수용성으로 이제 열이 가야지 뭐 파괴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생식으로 먹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목적이 어떤 지용성 성분들,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에는 익혀서 먹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하는 우리 암 환자들, 항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생식을 했을 경우에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식,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항암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무조건 생식이 좋다, 또 화식이 좋다, 또 생식의 단점이 또 있어요. 생식의 단점은 거친 게 많거든요. 거친 게 많아서 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고 뭐 항암제 쓰고 뭐 방사선하고 그러면 장 기능이 막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생식을 많이 하게 되면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생식을 한다, 나는 화식을 한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와요. 내가 관해된 상태에서 환경, 어떤 내가 지금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낫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채소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 이거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를 사실 하루에 필요한 게 우리가 식이섬유를 한 40g 정도, 채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야채로 따지면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우리 채소 속에는 물이 90%예요. 고용 성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말린 거잖아요. 수분을 다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줄기가 이게 있으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걸 가루로 내면은 훨씬 더 흡수율도 좋고 또 소화도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먹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이때 뭐냐면, 이게 가루로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되게 이제 말려 가지고 하는데, 말릴 때 햇빛에서 아주 잘 말리는 게 이제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품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결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400g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이 지금 가루로 내서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일단 이제 되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동결 건조를 하면 비타민 C가 파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말리는 경우는 비타민 C는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섭취를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많이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을 막 권장해서 먹으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무염을 하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무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는요, 식사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해질에 보니까 소금 NaCl 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금의 정상이 135 정도 되거든요. 정상의 최저치가. 근데 이 환자가 125인가 127인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음식 같은 것을 잘 먹지를 못하느냐? 음식 잘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나 했더만 이분이 하는 게 이분이 무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소금기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질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생리작용이 깨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막 죽염을 먹어야 좋다 해가지고 막 소금을 천일염도 막 많이 먹고 막 하잖아요.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어야 뭐 암을 치료되는 것처럼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금은 적정량을 먹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의 단점 중에 하나,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이, 특히 소금이 암의 원인으로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위산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위산이 이제 저위산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성 위염이 오는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이런 염증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짜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으로 돼 있거든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만드는 그런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과량을 썼을 때, 적당량 쓸 때 우리 생리 반응에 소금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과량으로 썼을 때, 우리가 우리 함부로 막 소금을 많이 먹는 분들은 저는 그거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너무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죽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죽염은 저는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죽염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나무라는 소금 외적인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걸 굽잖아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 재하고 섞인 소금을 다시 대나무 통에다 또 넣어가지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오히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이 안에 다 섞여요. 이건 소금 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같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 대나무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처음에 소금 양에 비해서는 소금은 아주 적어져요. 그리고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량으로 쓰는 게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소금을, 뭐 우리 환자분들이 뭐 천일염이라든지 또 암염 중에서 뭐 어디 뭐 히말라야라든지 어디 유럽 어디에서 난거락 해가지고 칼라 있는 이런 암염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것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이걸 음식을 하는데 넣어가지고 하는데, 소금의 하루 필요량 이상으로 됐을 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금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게 한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2.5g은 상당히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4.5g 이상을 먹는 걸로 돼 있거든요. 2.5g을 먹으면은 하루에 많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4.5, 최소한 4.5는 됩니다. 4.5g. 중간 정도. 하루에 한 3g? 이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염식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무염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짠맛을 아예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을 따로 치질 않는다. 근데 우리 모든 세포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잖아요. 육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채식도 마찬가지고, 소금은 우리 세포 안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나트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염이란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염이죠, 저염. 이제 무염과 같은 저염. 이거는 뭐냐면 아무 소금을 안 넣었을 때, 잘 소금에 대해서 맛을 느끼지는 못한 상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무염하고 적게 이렇게 소금을 사용, 저염하고, 근데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소금을 안 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의 소금만큼을 얻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염은 정말로 무염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이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세포 바깥에는 세포가 있으면 이 바깥에는 주요 성분이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미네랄 주요 성분은 칼륨이에요. 요 두 가지가 우리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아예 없앤다? 그러면 이 세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트륨이 너무 많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칼륨하고. 그럼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원이 유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저염을 중요한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고염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소금을 쓴다면은 암 환자들이 쓸 경우에 미네랄 개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 소금도 미네랄이잖아. 근데 내가 왜 미네랄을 말하느냐? 소금은 단일 소금 성분만 있는 걸 말하고, 미네랄 하는 것은 이 소금 안에 여러 가지 칼륨, 그 외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 이런 뭐 특히 여기에 어떤 히토류 종류, 아주 미세한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암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확한 규명은 안 돼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 같은 이런 미네랄도 좀씩 들어가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네랄, 많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성분의 그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미네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소금을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 하에서 단순하게 소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미네랄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소금을 먹는 게 좋겠다. 그걸 생각하고 소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암 환자 염분 섭취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젓갈류 방금 이야기했어요. 젓갈류 하다 보면 젓갈이 우리 만들 때 이게 젓갈이 이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금 농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짠 걸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식에다 다 간을 다 해요. 밥 빼놓고는 다 간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갖고 먹고, 뭐 김치를 먹어도 다 소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찬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짜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로 이것을 한다면 한 3g 정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고, 내가 조금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은 짠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암 환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짠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서 어떤 그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 환자의 미각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미각이 돌아와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가 미각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각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짜요. 그래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짜져야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때 저는 이제 미각을 한 번씩 좀씩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미각이 원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간간한 맛이 든다고 할 때는 이미 소금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조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이 막 음식이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도 미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미각 개선을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 소금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소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모든 음식이 간을 하잖아요. 간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또 발효 음식에 소금이 절이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금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우리 가장 소금을 양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생리 반응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이 하루에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게 4.5g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 하루에 10g 이상도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무염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세포 속에는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싱겁다고 느끼지만 아예 나트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나트륨이 없으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무염은 아닙니다. 저염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약간의 간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약간 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루로 따지면 2.5g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주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환자분이 소금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소금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면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서 그 주겸인가 하고 봤더니 주겸이 아니에요. 구운 뭐라고 써졌던데요. 왜 우리 소금을 굽는지 아세요? 이게 소금 안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워버리려서 날려버리려서 그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겸을 만드는 방법 보통 9번 굽는다 하잖아요. 9번 굽는 거하고 일반 소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주겸은 한마디로 소금을 만들 때 이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태워요. 그렇게 되면 소금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섞여진 이 소금하고 대나무를 또 다른 대나무 속에다 넣는 거죠. 이걸 넣어서 또 태워요. 그러면 또 희석이 한번 또 되는 거예요. 이것을 9번을 하다 보면 실제 소금은 많지 않고 대나무가 한마디로 대나무가 가지고 성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많아져요? 소금 외에 미네랄들이 많죠. 그 미네랄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겸은 제가 볼 때는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미네랄을 먹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겸은 소금이다. 소금을 그러면 소금을 먹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천일염이다.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자.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거지만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암염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천일염이 아닌 우리가 이게 산에서 광석으로 해서 나오는 암염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염들이 우리가 이게 천일염은 소금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만 암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여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면 빼내야 되는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금 자체는 우리가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특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소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미네랄을 이렇게 주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미네랄은 특히 채식 종류의 야채라든지 이런 데는 미네랄이 많죠.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 이 안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칼륨.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 세포는요, 칼륨하고 나트륨하고가 세포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평소 때는 우리가 나트륨은 막 들어오려고 해요. 세포 안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막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예요. 반대로 진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나트륨을 밀어내고 칼륨을 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에너지를 생산해 갖고 여기에 이걸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탈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채식이잖아요.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키위, 바나나, 예?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키위, 막 이런 채소들에 칼륨이 많아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소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채소나 이런 부분들에 많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소금이나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단순한 소금에서 오는 미네랄들은 중성 상태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 상태의 미네랄이 되거든요. 칼슘 2가, 뭐 칼륨 1가, 해서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바로 우리 생명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채식이나 이런 채소가 살아있을 때 이 안에서 활동하는 미네랄들은 다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이온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이온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만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거 뭐냐면 신장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우리가 혈액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빨아들이고 칼륨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은 칼륨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트륨은 어느 정도의 우리 혈액에서 필요한 농도가 있어요. 근데 혈액은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정해요.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그 혈액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는다? 우리 사람들이 저녁에 야식을 막 많이 먹고 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몸이 팅팅 붓죠. 붓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를 이게 그 소금을 혈액에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소금을 그러니까 나트륨을 아예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계속 빼버리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이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양.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5g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하루의 필요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5g이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이거든요. 근데 왜 소금을 따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 환자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우리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근육을 이제 올린다면 이제 체중을 늘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일단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동은 근력 운동이 돼야 된다. 근력 운동이 되면 일단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뻐근하니 아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지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뭔가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근육을 만들어 신호는 보냈어.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이때 재료가 필요한 게 가장 1번이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공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루타민. 글루타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우리가 근육을 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이 글루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루타민은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아요. 그 몸 안에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로서는 글루타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글루타민을 우리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도 글루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설이 많아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루타민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근데 써도 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암세포는 지가 필요한 양만큼의 글루타민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것을 뭐라도 빼다가 글루타민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굳이 우리가 안 먹어도 암세포는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근데 글루타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글루타민이 장점막 세포를 강화를 시켜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것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먹으면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면역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자료를 보면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또 해요. 그거에 앞으로 암 치료하는 데서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건 좋지만 글루타민은 아직까지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글루타민만 따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먹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쨌든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민을 얻는 방법을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루타민 단독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어디서 얻는 게 좋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육류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해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생선 종류를 통해서 얻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식물성에서 얻는 게 좋으리라고 보고요. 육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얻고 양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방법은 우리 환자분들이 가능한 채식이나 아니면 꼭 굳이 육식 계통을 한다면 생선 종류를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은 사실은 칼로리를 얻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기보다는 주 목적이 닭 날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얻기 위해서 닭 날개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는 대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한 3,00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래요. 닭 날개에 있는 세포들은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먹었을 때 엄청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아가지고 체중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닭 날개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닭 날개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사실 근육이 길러지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근데 닭 날개를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비타민 B 계통입니다. 비타민 B.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콤. B콤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부속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계통. 그리고 이 안에서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게 그런 기능을 하고 세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세포 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줄여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 세포를 갖다가 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제 오메가3 계통을 이제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탈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그래야 되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를 해야 제대로 된 근육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 늘리는 방법의 근육 강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영양소 공급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나름대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또 그럴 사람이 없으면요, 자료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터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더